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골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으로도 불립니다. 퇴행성이라는 말 때문인지 노인들에게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원인은 다양합니다. 무릎, 손가락, 고관절과 같은 여러 곳에서 골관절염의 위험은 있고요. 통증으로 힘들어집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골관절염의 원인과 증상, 또 치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많이 사용하시는 인공 눈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잭스키스의 예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 사용이 많거나 노화로 인한 관절의 염증 질환을 퇴행성 관절염으로 설명합니다. 골관절염을 뜻하는 건데요. 완치라기보다 관리를 목표로 하는 골관절염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남보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골관절염은 같은 의미인 거죠? 이름에 대한 뜻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같은 의미입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은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고 네. 의학적으로는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닳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는 연골이 닳는 것뿐만 아니라 뼈의 변화나 염증까지 함께 생기면서 골관절 전체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원인을 얘기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연골 손상을 지적을 하잖아요. 연골의 역할이 완충 작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연골은 우리가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를 때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구조인데요. 네. 네, 쉽게 말하면 관절에서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이 되면 뼈와 관절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건가요? 연골이 손상이 되면 이제 뼈와 뼈 사이의 보호막이 이제 점점 얇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마찰도 증가할 수 있고 관절의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연골 자체에는 신경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골이 닳는 것 자체가 바로 통증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네. 대신 그 아래에 있는 뼈의 마찰에 누적으로 손상이 생기거나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압력이 증가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흔히 골관절염이라고 하면 무릎 관절염을 떠올리는데요. 그런가요? 네, 골관절염 하면 가장 먼저 무릎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실제로 무릎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 중 하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릎에만 생기는 질환은 아니고 네. 무릎처럼 체중을 많이 받는 고관절이나 많이 사용하는 손가락 관절에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손가락 관절도 포함이 되는군요. 네. 그런데요, 특히 손가락 관절에 통증이나 증상이 생기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떠올리게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관절염은 전혀 다른 질환인 거죠. 네, 그 질환이 이름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자가면역성 염증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발생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완전히 다른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체계 이상으로 오는 거라고 하셨는데 증상의 차이도 있을까요? 네, 증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골관절염은 주로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쉬면 좋아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반대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네. 통증이 생기는 관절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골관절염은 주로 손가락 끝마디나 중간마디처럼 손가락의 말단 관절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의 가운데 관절이나 손목, 그리고 발목이나 팔꿈치처럼 골관절염에서는 비교적 잘 생기지 않는 관절에도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염증의 정도로 보자면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염증의 정도로 보면 보통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훨씬 더 강한 염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통증도 더 심한가요? 네. 통증도 더 심하게 호소하실 때도 있고 네. 관절의 붓기나 열감 그리고 통증의 강도도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불리는 골관절염은 다른 전신 증상 없이 관절 손상만 일으키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골관절염은 사실 전신 질환이라기보다는 네. 관절에 국한된 질환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발열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 주로 통증이나 뻣뻣함, 움직임 제한처럼 해당 관절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어들고 네. 근력이 약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단계가 구분되기도 하나요? 보통 무릎 골관절염의 경우에는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단계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보통 엑스레이를 기준으로 1기부터 4기까지 구분합니다. 초기인 1, 2기에서는 뼈 가장자리에 작은 돌기, 즉 골극이 생기기 시작하고 네. 3기로 가면 뼈와 뼈 사이 간격이 눈에 띄게 좁아지면서 연골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4기가 되면 관절 간격이 거의 사라지고 뼈의 변형까지 동반되는 상태로 가장 진행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되는 거네요? 네, 엑스레이로 이제 다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한데요. 네. 사실 이런 방사선학적, 영상학적 소견과 환자의 증상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긴 합니다. 네. 골관절염이 의심돼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연골의 마모 정도가 보이는 거네요. 그걸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골이 모두 닳아 없어진 경우는 이제 4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많은가요? 네, 종종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그 연골이 모두 닳았다고 해서 이제 인공관절이 필요하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해서 무조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치료를 결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단계보다도 환자분의 증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와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더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 4기라고 하더라도 통증이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비수술적 치료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방사선학적으로는 단계가 아주 심하지 않은데 환자분이 호소하는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분의 통증 정도와 이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본다고 하셨는데 연골이 모두 다른 상태의 4기 정도면 인공관절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거네요. 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은 이제 관리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수술을 결정할 때는 사실 환자의 전신 상태나 동반 질환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맞춤 치료 방침이 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환자분들이 통증의 정도를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자들이 증상에 대해서 잘 말씀들을 하시나요? 불편해서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되면은 증상이 어느 정도 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생활습관 교정이랑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이제 저희가 점수화해서 여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통증을 참는 정도도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술이 필요한 것 같은데 또 많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어요. 그런 경우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는 일단은 증상이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면은 관리하면서 지켜보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반대로 너무 이제 그 방사선학적으로 손상이 심해 보인다라고 하면은 수술적 치료를 어느 시기에 좀 고려를 할지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이제 수술하는 병원과 상의를 해서 좀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비교적 초기인 1기부터 3기까지는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수술적 치료가 우선은 아니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초기의 경우는 이제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치료가 기본인데요. 네. 특히 생활 습관 관리와 그 약물 치료가 치료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줄여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운동을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부위로 골관절염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무릎, 손가락, 고관절까지 모두 골관절염으로 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같은 시기에 모든 증상이 한 번에 발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네. 사람마다 더 많이 불편한 관절이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네. 뭐 하나의 관절에 고관절이나 다른 관절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면은 잘 생기는 다른 관절에도 같이 골관절염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한 곳에만 관절염이 있어도 일상이 많이 불편할 텐데요. 네. 이렇게 골관절염이 있으시면 걷는 일은 물론이고요. 물건을 짚거나 힘을 주는 일도 힘들 것 같고요. 단축 끼는 일도 사실 힘들지 않을까요? 손가락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것 같은데요.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불편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의 경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방사선학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문제가 있더라도 본인은 통증이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많이 불편하셔서 이제 단축 같은 것을 끼는 일상생활에도 제한을 느끼시는 분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네. 비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우선적으로 해본다고 하셨는데요. 초기에는 그럼 처방 없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통증 완화라든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파라핀 마사지 같은 이제 보조 요법을 좀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체중을 좀 조절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오래 쓰는 자세를 좀 피하고 네. 활동을 무리하지 않게 나누어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통증이 완화되고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네. 이러한 방법으로도 조절이 충분하지 않거나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면 약물 치료를 추가해야 합니다. 네. 파라핀 마사지 같은 보조 요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따뜻하게 이제 촌농 같은 것을 이제 녹인 파라핀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다가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따뜻하게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안 될 때 처방이 되는 건가요? 네, 생활 습관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한 경우는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대체적으로는 타이레놀이나 소염 진통제라고 보통 부르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사용해서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게 되고요. 네. 파스처럼 붙이는 이제 소염 패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고 불리는 이제 소염 진통제가 쓰인다고 하셨는데 이걸 장기간 복용하는 건 아닌 거죠? 네, 일반적으로는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계속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약들이 통증 조절에는 효과적이지만 위장관 출혈이나 심장 기능 저하, 심혈관계 부작용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 모든 약이 그러하듯이 진통 소염제도 가능한 한 필요한 기간 동안 최소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따라서 통증이 심할 때 간헐적으로 사용하거나 네.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병행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주사 치료도 있지 않나요?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통증이 심하거나 염증이 심하게 동반된 경우에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관절 안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치료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통증 완화 목적의 치료이고 효과도 일정 기간에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같은 관절에 반복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스테로이드의 장기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드물지만 관절 내 감염 같은 합병증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네. 권고 수준이 높지는 않고요.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게 효과가 좋아서 주사 치료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자주 맞을 수 있나요? 이게 주기적으로 맞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골 관절염이라면 스테로이드 관절강내 주사는 권고 수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네. 같은 관절 내에는 3개월 이내에 맞는 것은 이제 최대한 지양하는 쪽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염 진통제를 이제 복용하는 경우 노인들은 특히 만성 질환으로 복용 중인 분들도 많아서 약물 치료에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다른 약제를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심장이나 간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약제 복용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요, 골 관절염이 방치될수록 뭐 걸음걸이나 일상에 많은 불편을 주지 않습니까?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골 관절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관절 변형이나 보행 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넘기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질환은 잘 관리하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초기에 적절한 생활 습관과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을 좀 늦추고 일상생활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고 참고 넘기는 것보다는 조기에 진료를 받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활 습관 개선 말씀하셨는데요. 피해야 하는 자세도 있지 않을까요? 많이 쪼그려 앉거나 이제 무릎을 오래 쓰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고요. 어떤 활동을 할 때 급작스럽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무리하지 않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개선이나 이제 약물 치료 같은 이런 치료법으로 안 되면 인공관절 수술이 고려된다고 하셨는데요. 교수님은 류마티스 내과시잖아요. 그럼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면 환자들은 그때부터 주치의가 정형외과로 바뀌는 건가요? 약제 치료를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서 하면서 수술은 정형외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정형외과를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약제 치료를 하면서 수술적 치료를 하고 경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골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양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남보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유재하의 텅 빈 오늘 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약사이신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 눈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인공 네. 눈물이 필수품인 분들이 많잖아요. 네, 요즘 다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네. 워낙이 대기오염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에어컨이 계속 작동하는 이 밀폐된 사무실에서 건조하고 또 다양한 모바일 기기, 컴퓨터 등 일상적인 모니터 사용, 그렇죠? 그래요. 잠시도 눈이 쉬지가 않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읽어봐야 되는 이런 생활 패턴이 안구 건조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요. 네. 특히 청소년들의 이 안구 건조증 증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안구 건조증은 되게 비교적 흔한 안과 질환이거든요.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네.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병률이 5에서 73%까지 엄청 높게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되어 있는데 네. 한국인에 대한 분석 연구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9%가
안구 건조증을 네. 가지고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네. 한 10명 중에 1명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높은 유병률을 보였고요. 네. 그러니까 여자 환자 2명이면 남자 환자 1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또 특히 70세에서 74세 고령층에서는 5명 중 1명 21.96%가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꽤 많이 이 안구 건조증 때문에 안약을 쓰고 계십니다. 그렇네요. 그 안구 건조증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처방을 받아야 하는 안약이 있죠. 네, 제일 많이 안과 가서 받아오시는 처방이 있습니다. 네. 이 안구 건조증 진단을 받거나 그 다음에 눈의 각 결막 이 맨 끝에 부분에 상피 장애에 사용되는 안약의 성분이 있는데요. 네.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입니다. 네. 이 히알루론산 성분의 안약은 농도별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0.1%, 예. 0.15%, 0.18%, 아. 0.3% 이렇게 약간의 차이인데 이렇게 농도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게 나오는 약입니다. 그렇군요. 네, 눈물을 잡아주는 히알루론산이 이제 자신의 몸의 200배의 수분을 잡는다라고 하는데요. 눈물을 붙잡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눈 표면에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뭐 0.1, 0.15, 0.18, 0.3 이렇게 단계별로 세분화가 됐다면 단계가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아, 네. 이렇게 다양한 단계가 있다고 하면 높은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싶지만 네. 사실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증상을 보면서 처방을 바꿔가는 약입니다. 이게 그럼 제일 센 게 제일 높은 게 수분을 제일 잘 잡아주는 거 아니냐, 효과가 제일 좋은 것이 아니냐 싶지만 이게 넣으면 실제 눈에 넣었을 때 더 뿌옇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고농도 0.3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고농도거든요. 네. 이 0.3%의 고농도의 히알루론산은 드물지만 눈 표면의 수분을 빼앗아서 세포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제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게 된 게 이 정말 드물지만 혹시라도 나타나면 안 되는 세포 독성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네. 또 이 안구 건조증 안약을 사실 수시로 사용하잖아요. 불편할 때마다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방을 받으시면 한두 통, 이렇게 30개, 60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두 통이 아니라 10통을 넘게 받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군요. 쌓아두고 이제 쓰시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데 작년부터 이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보험급여 기준이 강화되어서 일반적인 안구 건조증 환자의 경우에 일회용 인공눈물 처방량을 하루에 1일 최대 6관, 6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를 초과해서 많은 양을 처방받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안약 약값이 비싸졌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하루에 6개까지 제한했다라는 것은 하루에 6개를 쓰면 단순 계산으로도 4시간마다 한 번씩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근데 자는 시간 있잖아요. 자는 시간 빼면 2-3시간마다 하나를 썼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사실 너무 자주 쓰는 거고요. 근데 이게 나는 자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증상이 불편해서 그렇게 더 자주 써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때는 이 인공 눈물만이 아니라 다른 치료제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다른 원인, 이게 인공 눈물이 꼭 눈물이 적어서 많이 아니거든요. 빨리 날아가는 그런 안구 건조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기전의 약을 써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거 약값을 올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공 눈물, 사실 안약이지만 눈에만 잠깐 머무는 약이지만 적정한 사용량이 하루에 6번 이내라고 알려주면서 좀 오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방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인공 눈물도 있지 않나요?
네, 아마 병원 가는 것보다는 먼저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을 사서 써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인공 눈물은 장기간 자주 점안해도 별 부작용이 없고요. 그리고 불편함을 느낄 때 수시로 점안할 수 있도록 일반 의약품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일반 의약품의 성분은 약간 달라서 대표적인 성분이 카복시메틸셀룰로즈나 트레알로스 그리고 포비돈 등이 있습니다. 네. 공통적인 거는 이 성분들이 친수성 고분자이기 때문에 주변의 물을 잘 끌어당겨 잡아두는 겁니다. 아. 그래서 물을 잡아두면 안 그래도 안구 건조증의 증상이 완화됩니다. 네. 그런데 이 성분에 따라서 효과 지속 시간과 그리고 점안했을 때의 불편한 정도가 약간씩 다릅니다. 네. 점도가 높으면 효과 완화는 좀 증상 완화 효과는 큰 반면에 눈이 끈적거리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불편함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카복시메틸셀룰로즈는 사실 눈에 넣었을 때 편안하고 거부감이 적지만 네. 점도가 좀 낮아서 효과 지속 시간이 짧은 편이고요. 반대로 포비도는 점도는 높지만 눈이 이렇게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별로 차이가 참 큽니다. 그래서 이건 저랑 안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넣었을 때 그 느낌의 차이, 지속 시간 그런 것들이 많이 관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인공 눈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 약국에 가면 각막 네. 손상에 사용되는 안약도 있던데요. 아, 네. 안약 중에서요. 인공 눈물이 진열된 약들 중에서 예. 크게 각막, 결막, 미세 손상, 영양 공급 이런 말이 적혀 있는 일반 의약품이 있습니다. 요건 또 성분이 좀 다릅니다. 주성분이 폴리데옥시 리보클레티드 나트륨이라는 아주 긴 성분인데요. 네. 그래서 대개는 줄여서 PDRN, 앞자만 따서 PDRN이라고 합니다. 이 PDRN 성분의 안약은요, 성분이 연어의 생시스포에서 뽑아낸 조직 재생 활성 물질이어서 네. 사실 요거는 눈에만 쓰는 게 아니라 피부에도 쓰고 골격계 질환에도 다양하게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안약에서 이 PDRN 성분이 적용됐을 때는 각막 및 결막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보습작용을 나타내주고 항염증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이 각막의 상피세포 치유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안약은요, 주로 어떤 분한테 권해드리냐면요, 그 눈물을 잡아주는 그 안구 건조증을 완화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습관적으로 건조감 때문에 눈을 많이 비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네, 눈을 자꾸 비비시면 이게 안 그럴 것 같지만 미세하게 눈에 각막 결막에 상처가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제품을 썼을 때 훨씬 눈이 편안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안에 성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공 눈물에도 종류가 많네요. 네. 또 다른 안약도 있나요? 예, 완전 기전이 다른 안약이 또 있는데요. 이게 눈물의 문제가 아니라 점액층에 문제가 생긴 안구 건조증의 경우에는 디쿠아포솔이라는 성분을 써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인공 눈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디쿠아포솔 성분은 점액층의 주요 구성 성분인 뮤신의 분비를 돕습니다. 이 점액층이 맨 아래층인데 여기와 눈물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뮤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부족한 분들은 이 안약을 쓰면 딱 빨리 개선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방층 맨 위에 덮어주는 눈물을 덮어주면 좀 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기름층이 생기는데 이 지방층에 문제가 있으면 눈물이 빨리 날아가서 안구 건조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방층을 보충해주는 카보머나 글리세릴, 글리콜 성분이 함유된 인공 눈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이거는 약간의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인공 눈물이 겔 타입으로 나오고요. 액체보다는 점도가 좀 높아서 자기 전에 보통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안약들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또 완전 다른 계열의 약을 써야 되는데요. 단기간 스테로이드 점안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면역 조절제가 들어간 그 안약을 쓰기도 하고 자가혈청 안약이라고 해서 자기 혈청을 뽑아서 안약을 만드는 그런 약을 만들어서 안구 건조증의 치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눈의 건조한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안약을 사용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안약이 일회용으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네. 건가요? 예, 예전에 안약은 원래 작은 용기였죠. 네. 5mm, 10mm 정도의 이 작은 용기 안에 물처럼 생긴 약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보편적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모두 일회용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약에 포함되어 있던 보존제의 자극성 때문입니다. 이게 작은 투명 용기에 들어가 있는 일회용 인공 눈물은 네.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개봉 후 바로 사용하고 재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네. 이 보존제가 없으니까 자극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도 있어서 이미 뚜껑을 딴 이후에 만에 하나라도 세균이 들어간다면 순식간에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깝다고 두었다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이 일회용입니다. 네. 원래 이제 일회용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안에 그 약물의 양이 0.8ml였는데요. 네. 이 0.8ml는 사실 넣고 나면 절반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남으니까 아까운데 왜 버려? 뒀다가 써야지. 이런 일이 초기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재사용 문제 때문에 용량이 다 0.3ml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0.3ml면 넣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그나마 재사용의 위험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일회용이 많이 쓰이곤 있는데요. 또 일회용 안약의 용기가 미세 플라스틱 논란이 좀 있지 않나요? 네, 있었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 인공눈물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이 안약의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 인공눈물의 용기 자체가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용기를 개봉하거나 압력을 가할 때 발생한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 특히 열과 압력에 취약해서 쉽게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약을 사용할 때, 일회용 안약을 사용할 때 미세 플라스틱이 걱정되신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 용기를, 조그만 용기를 거꾸로 든 상태에서 마개를 개봉합니다. 거꾸로 든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마개를 개봉하고요. 처음에 나오는 한두 방울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울을 저만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약처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일회용 저만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른 곳에 유철이 생길 수 있어 용기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 전에 살짝 눌러 한두 방울을 버린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한 방울도 안 버리고 아까워하세요. 네, 이거를 한 방울도 안 버리고요. 이거 한 방울만 딱 넣고 남은 거를 냅뒀다가 몇 시간 뒤에, 왜냐 아까 짧은 4시간 정도, 2-3시간 간격으로 쓰다 보니까 여기 책상 앞에 이렇게 딱 세워놨다가 이렇게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일회용 안약의 올바른 사용은 뒤집어서 아래에서 뚜껑을 개봉하고 한 방울 버리고 눈에 점안하고 점안이 끝나면 폐기. 이게 맞습니다. 네. 사용 전에 살짝 눌러서 한두 방울을 버리고 쓰시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인공 눈물뿐 아니라 또 다른 질환에 필요한 안약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개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네. 안과에서 안약 처방 받아오실 때 하나만 받아오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2-3가지를 같이 받아오거나 아니면 다른 치료제와 인공눈물을 같이 받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인공눈물은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2종 이상의 안약을 저만할 때는 어쨌든 처음에 안약을 1번을 넣고 3분에서 5분을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 안약을 넣어야 됩니다. 안약을 연달아 동시에 투여를 하게 되면 먼저 저만한 약이 나중에 저만한 약에 의해서 희석이 되거나 아니면 눈 밖으로 또로로 흘러나와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그리고 눈 주변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약은 하나 넣고 5분 기다렸다가 그 다음 거 넣고 5분 기다렸다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뭘 먼저 쓰고 뭘 뒤에 쓰고 이걸 또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항생제, 항균제를 1번, 그 다음에 소염 성분이 있는 스테로이드제를 2번,
그리고 소염 진통제 안약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3번. 그리고 인공 눈물은 맨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넣고요. 여기에 안녕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고는 또 제일 마지막, 인공 눈물보다 더 끝에 맨 마지막에 사용하는 것이 옳은 사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생제, 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 인공 눈물, 마지막에 안연고 이 순서대로 저만하면 되는 거군요. 네. 안약의 보관도 신경 쓰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안약 중에는 냉장 보관 안약이 있습니다. 네. 몇 가지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녹내장에 사용하는 안약 중에 냉장 보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소염 진통제 성분 중에 디클로페낙이라는 결막염이나 라섹 수술 전후에 사용하는 안약이 있는데 네. 이 약도 냉장 보관입니다. 근데 성분을 확인하기는 어려우시잖아요. 약국에서 약을 줄 때 냉장고에서 꺼내서 시원한 상태로 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냉장 보관이다. 일반 그냥 약장에서 꺼내줬으면 상온 보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냉장 보관한 안약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사용하면요.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가운 안약이 들어가면 눈에 닿으면서. 그래서 바로 쓰지 마시고 손으로 잠시 쥐고 있거나 실온에 잠깐 놔뒀다가 쓰세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칙인데 원칙과 반대로 또 냉장고에 넣었다 쓰세요 할 때는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안약을 그냥 눈에 넣었을 때 이게 적당한 양이 저만되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어르신들이 자꾸 여러 번 늦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약이 빨리 닳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느끼 하시는 분들이 과도하게 약을, 근데 본인은 이제 느낌이 안 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약을 너무 빨리 소진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잘 느낌을 못 느끼시는구나라고 알고 그때는 차라리 냉장고에 넣어서 이제 약간 시원한 상태에서 넣으면 제대로 저만돼 한 방울만 떨어져도 딱 아시잖아요. 그렇게 알려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안약 사용법을 잘 알고 쓰셔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인공 눈물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약사이신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콜드플레이의 비바라 비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